일본인이 명품 대신 사간다는 한국 들기름의 비밀. 1장. 일본인들이 서울 재래시장에 줄 서는 이유. 지금 이 순간 서울 도심 한가운데 낡은 간판 하나가 걸린 작은 가게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백화점이 아닙니다. 스타벅스가 아닙니다. 명품 매장은 더더욱 아닙니다. 70년 된 기름집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장면이 보입니다. 줄을 선 사람들 중 절반 이상이 일본인입니다.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있고 표정은 놀라울 만큼 진지합니다. 마치 유명 미슐랭 레스토랑 오픈런 현장 같습니다. 한 일본인 여성이 조심스럽게 병 뚜껑을 엽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이 커집니다. 이게 뭐야, 이런 향은 처음이야. 옆에 있던 친구도 병을 받아 냄새를 맡습니다. 그리고 한참 말을 잇지 못합니다. 일본에는 없어. 이런 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서울 중구. 오래된 재래시장 골목 안. 하루 평균 200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이 찾아오는 곳. 그 목적지는 단 하나입니다. 즉석에서 깨를 볶고 그 자리에서 짜내는 전통 방식의 기름집. 한국인들에게는 너무 익숙한 풍경입니다. 명절 때 줄 서서 사던 기름집. 어머니가 나물 무칠 때 마지막에 한 방울 떨어뜨리던 그 기름. 너무 익숙해서, 너무 당연해서 우리는 그게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이 놀라고 있습니다. 미국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유럽 셰프들이 배우러 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한 식용유 이야기가 아닙니다. 5000년 한국 음식 문화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지켜낸 아주 오래된 향의 이야기입니다. 2장. 서울 재래시장 기름집의 기적. 서울 중부시장. 남대문 시장 인근에 자리한 이 시장은 1960년대부터 기름집들이 밀집해 있던 곳입니다. 이 골목에 들어서는 순간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시각이 아닙니다. 냄새입니다. 고소하고 따뜻하고 묵직한 향. 겨울에는 그 향이 차가운 공기 속에서 더 선명하게 살아납니다. 마치 골목 전체가 거대한 주방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 깨 볶아지는 소리, 주인 할머니가 손님과 나누는 말소리. 이 모든 것이 뒤섞여 하나의 풍경을 만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 풍경이 전 세계 SNS를 타고 퍼지고 있습니다. 2022년을 기점으로 한국 재래시장 기름집 영상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서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일본어 자막이 붙은 영상들이 수십만 뷰를 넘기며 일본 여행객들 사이에서 서울 필수 코스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핵심은 단 두 글자입니다. 즉석 압착. 손님이 주문하면 그 자리에서 깨를 볶습니다. 막 볶인 깨가 기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압력이 가해지는 순간 황금빛 기름이 천천히 흘러나옵니다. 갓 짜낸 기름은 놀라울 정도로 맑습니다. 거의 투명한 황금빛에 가깝습니다. 병에 담기고 뚜껑이 닫힙니다. 손님은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병을 두 손으로 받아듭니다. 이 장면을 처음 본 일본인들의 반응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슈퍼에서 병에 담긴 기름만 사봤어요. 이렇게 바로 짜주는 문화가 있는 줄 몰랐어요. 뚜껑 여는 순간 향이 터졌어요. 일본 참기름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30년 요리했는데 이런 향은 처음입니다. 중요한 건 이 반응이 단순한 관광지 리액션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진짜 충격에 가깝습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던 기름의 개념 자체가 흔들리는 경험. 그게 서울 재래시장 기름집이 가진 힘입니다. 실제로 일부 일본 요리 전문가들은 귀국 후 한국 들기름을 온라인으로 다시 주문하거나 한국에 재방문할 때마다 여러 병씩 사가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몰랐습니다. 그 평범한 시장 골목 기름집이 사실은 세상에서 몇 안 되는 살아있는 전통 식문화 현장이었다는 사실을. 3장. 들기름과 참기름, 완전히 다른 두 세계. 많은 사람들이 들기름과 참기름을 헷갈려 합니다. 둘 다 고소합니다. 둘 다 한식에 들어갑니다. 둘 다 작은 병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기름은 근본부터 다릅니다. 참기름은 참깨에서 나옵니다.
참깨는 아프리카 인도 원산의 작물입니다. 고온 건조한 기후를 좋아합니다. 달콤하고 진한 고소함이 특징이며 요리 마지막에 풍미를 더하는 피니셔 역할을 주로 합니다. 반면 들기름은 들깨에서 나옵니다. 들깨는 동아시아, 특히 한반도와 중국 남부 기후에 잘 적응한 작물입니다. 향은 훨씬 강합니다. 풀냄새, 견과류 향, 약간의 흙내음, 그리고 끝맛의 쌉싸람. 이 모든 것이 섞인 복합적인 향입니다. 처음 맡아보는 외국인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정말 기름 냄새 맞아요? 영양학적으로도 완전히 다릅니다. 들기름에는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 즉 ALA가 매우 풍부합니다. 식물성 기름 중에서도 오메가3 함량이 가장 높은 축에 속합니다. 전체 지방 성분의 60% 가까이가 오메가3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서구권에서는 들기름을 슈퍼푸드 오일로 부르기도 합니다. 심혈관 건강, 항염 작용, 뇌 건강, 이런 기능성 때문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한국 사람들이 들기름을 사랑한 이유는 건강 때문이 아닙니다. 맛 때문입니다. 들기름이 한국 음식과 만나는 방식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합니다. 시금치, 나물에 들기름 한 숟가락이 들어가는 순간 채소 특유의 떫고 거친 맛이 부드럽게 감싸집니다. 비빔밥에서는 더 극적입니다. 고추장, 나물, 밥, 계란. 각각 따로 노는 재료들이 들기름이 들어가는 순간 하나로 연결됩니다. 들기름은 양념이 아닙니다. 접착제입니다. 한국 음식의 수많은 재료를 하나의 맛으로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연결 장치입니다. 곰탕과 설렁탕 같은 국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성 직전 들기름 한 방울. 그 한 방울이 국물의 깊이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된장찌개, 청국장, 두부구이, 묵무침. 한국 음식의 핵심 장면마다 들기름은 어김없이 등장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한국 음식 구조 자체가 들기름 위에서 완성됐기 때문입니다. 사장, 들기름의 역사, 5천년의 기록. 한반도에서 들깨를 재배하기 시작한 것은 언제였을까요? 고고학자들은 청동기 시대 혹은 그 이전부터 들깨가 한반도에서 재배되었을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건 들깨가 한반도 기후에 놀라울 정도로 잘 맞았다는 점입니다. 한반도의 여름은 덥고 습합니다. 가을은 서늘하고 일조량이 풍부합니다. 들깨는 바로 이 환경을 좋아했습니다. 척박한 산간 지역에서도 잘 자랐고 병충해에도 강했으며 수확 후 오래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들깨는 단순한 식재료가 아니라 생존 작물이었습니다. 삼국시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기 직접적인 기록은 많지 않지만 역사학자들은 이미 들깨와 들기름이 식용과 등잔 연료로 폭넓게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고려시대에 들어서면 기록이 보다 분명해집니다. 특히 불교 문화가 핵심입니다. 불교는 육식을 금했습니다. 고기 없이 맛을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채소 요리는 자칫 심심하고 밋밋해지기 쉽습니다. 이 간극을 메운 것이 바로 들기름이었습니다. 고기 없이도 깊은 풍미를 만들 수 있는 재료. 그래서 한국 사찰 음식에서 들기름은 절대 빠질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지금 사찰에서 먹는 나물 무침, 버섯볶음, 두부 요리의 깊은 맛. 그 뿌리는 고려시대 사찰 주방에 있습니다. 조선시대로 넘어오면 들기름은 더욱 생활 속 깊이 자리 잡습니다. 조선의 농서인 농사직설과 증보살림 경제에는 들깨, 재배법과 기름 짜는 방식이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최고의 의학서, 허준의 동의보감. 1613년 완성된 이 책에는 들깨와 들기름이 등장합니다. 기운을 보하고, 장을 윤택하게 하며, 기침을 다스린다.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약재로도 인식됐던 것입니다. 왕실 음식에서도 들기름은 중요했습니다. 궁중 나물 요리와 재래 음식에는 들기름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올리는 수라상에도 들기름 나물이 올라갔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 들기름은 민간의 생존 음식으로 완전히 자리 잡습니다. 특히 겨울,
한반도의 겨울은 혹독했습니다. 신선한 채소를 구하기 어려웠고 사람들은 가을에 나무를 말려 저장했습니다. 그 말린 나무를 다시 맛있는 음식으로 되살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들기름입니다. 말린 나물은 그냥 먹으면 질기고 맛이 없습니다. 하지만 들기름에 볶는 순간 살아납니다. 향이 살아나고 식감이 부드러워지고 음식이 됩니다. 그래서 조선의 주부들은 겨울을 나기 위해 가을마다 들기름을 넉넉히 준비했습니다. 들기름은 생존의 기름이었습니다. 특히 산간 지역에서 그 의미는 더 컸습니다. 강원도, 경상도 산간, 전라도 산골. 이 지역 사람들에게 들기름은 단순한 양념이 아니었습니다. 산에서 캐온 취나물, 곤드레, 고사리, 참나물. 이 거친 산나물들을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만들어주는 핵심이 들기름이었습니다. 들기름 없이는 산나물 문화 자체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산골에는 여전히 직접 들깨를 키우고 직접 기름을 짜는 집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방식이 서울 재래시장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5장 왜 일본과 중국에는 이 문화가 없을까? 여기서 자연스러운 의문이 생깁니다. 한국과 가장 가까운 중국과 일본. 왜 이 나라들에는 한국 같은 들기름 문화가 없을까요? 진짜 이유는 음식 구조 자체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먼저 중국을 보겠습니다. 중국은 너무 넓습니다. 북부는 콩기름과 옥수수기름 문화가 강했고 남부는 땅콩기름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스촨과 화북 지방에서는 돼지기름 역시 중요한 조리용 기름이었습니다. 들깨 자체는 중국 일부 지역에서도 재배됐습니다. 문헌 기록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들기름이 중국 음식의 중심 조미료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요리의 핵심은 고화력 볶음이기 때문입니다. 웍의 강한 불로 순식간에 볶아내는 조리 방식. 이 조리에는 발연점이 높은 기름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들기름은 발연점이 낮습니다. 강한 불에서 향이 쉽게 깨집니다. 결국 중국 주방은 자연스럽게 다른 기름 중심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일본은 더 흥미롭습니다. 일본 역시 참기름은 사용합니다. 템푸라나 일부 요리 마무리에 향을 더하기 위해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들기름 문화는 거의 자리 잡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일본 음식의 핵심 구조 때문입니다. 일본 음식은 다시 문화 위에 세워졌습니다. 가쓰오부시, 다시마, 간장, 맑고 섬세한 감칠맛. 그 위에 일본 음식의 미학이 존재합니다. 문제는 들기름의 향이 너무 강하다는 점입니다. 들기름이 들어가는 순간 다시의 미세한 향이 압도됩니다. 또 일본은 바다와 가까웠습니다. 생선과 해산물이 풍부했습니다. 굳이 들기름으로 부족한 풍미를 보충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채소 조리 방식도 달랐습니다. 일본은 데치고 절이고 가볍게 무치는 문화가 중심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강한 양념과 기름으로 무쳐내는 방식이 발전했습니다. 결국 한국 음식 구조만이 들기름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한국은 산이 많았습니다. 산나물이 풍부했습니다. 겨울이 길었습니다. 발효 문화가 강했습니다. 그리고 들깨는 그 환경에서 가장 잘 자라는 작물이었습니다. 한국 음식이 들기름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한반도 자연환경 자체가 들기름 문화를 만든 것에 더 가깝습니다. 6장. 일본인들이 충격받은 진짜 이유. 다시 서울 재래시장으로 돌아옵니다. 일본인 관광객 한 명이 기름집 앞에 서 있습니다. 눈앞에서 깨가 볶아집니다. 치이이. 고소한 연기가 골목을 채웁니다. 그리고 10분 뒤 갓 짜낸 들기름 한 병이 그의 손에 들어옵니다. 그는 천천히 뚜껑을 엽니다. 일본의 슈퍼마켓 참기름은 대부분 정제 과정을 거칩니다. 향은 안정적입니다. 품질은 일정합니다.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일본식 모노즈쿠리, 즉 정교한 제조 문화가 만든 결과입니다. 그런데 한국 재래시장의 들기름은 정반대입니다. 살아있습니다. 향이 매번 다릅니다. 색도 조금씩 다릅니다. 깨 상태와 볶음 정도, 계절에 따라 맛도 달라집니다.
규격화된 공산품이 아닙니다. 그날 태어난 기름입니다. 일본은 정교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살아있습니다. 이 차이가 일본인들에게 충격으로 다가간 것입니다. 즉석 압착의 신선함은 과학적으로도 설명됩니다. 기름은 시간이 지나면 산화됩니다. 향이 약해지고 풍미가 변합니다. 하지만 갓 짜낸 들기름은 산화가 시작되기 전에 최전성기 상태입니다. 그래서 향이 폭발적입니다. 한번 경험하면 이전의 병입 기름으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일본 관광객들이 여러 병씩 사가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기름집의 장인들. 이들은 수십 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식으로 기름을 짜왔습니다. 기계는 바뀌었습니다. 시대도 변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깨를 고르는 눈, 볶음 정도를 판단하는 후각, 기름의 상태를 아는 감각, 이건 기계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외국인 손님이 묻습니다. 어떻게 이런 향이 납니까? 그러면 기름집 할머니는 짧게 대답합니다. 좋은 깨 골라서 잘 볶으면 돼요. 그 짧은 말 속에 50년이 들어 있습니다. 7장. 한국 전통시장이 살아남은 이유. 세계 어디에나 시장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재래시장은 조금 다릅니다. 대형마트가 들어왔고, 편의점이 도시를 뒤덮었고, 온라인 쇼핑이 생활을 바꿨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재래시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시장에 들어서는 순간 벌어지는 일을 떠올려 보십시오. 눈에는 채소와 생선과 과일이 들어옵니다. 귀에는 상인들 목소리와 기계 소리가 들립니다. 코에는 깨 볶는 냄새와 전 부치는 냄새가 섞입니다. 손에는 시식한 조각이 쥐어집니다. 오감이 동시에 깨어납니다. 온라인 쇼핑은 편리합니다. 하지만 경험은 없습니다. 한국 재래시장의 진짜 힘은 지금 만들어지는 현장에 있습니다. 기름집은 즉석에서 기름을 짭니다. 두부집은 눈앞에서 두부를 만듭니다. 방앗간은 바로 떡을 뽑아냅니다. 칼국수집은 면을 즉석에서 썰어 넣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만들어진다는 감각. 이게 한국 시장이 가진 압도적인 힘입니다. 외국인들이 감탄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연출된 관광지가 아닙니다. 진짜 한국의 일상입니다. 할머니가 나무를 다듬고, 아저씨가 생선을 손질하고, 기름집에서 고소한 향이 흘러나옵니다. 가장 꾸미지 않은 한국. 그 진짜 풍경이 사람들을 사로잡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비슷한 말을 합니다. 대형 쇼핑몰에서는 절대 못 느끼는 감각이 있어요. 여기 있으면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입니다. 할머니가 깎아준 과일 한 조각이 여행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재래시장은 관광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가장 강력한 관광 경험을 만듭니다. 그리고 들기름 한 병은 그 경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눈앞에서 만들어지고, 손에 따뜻하게 쥐어지고, 뚜껑을 여는 순간 향이 터지는 경험. 이보다 더 강렬한 메이드 인 코리아는 드뭅니다. 8장 한국인이 몰랐던 것들.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몰랐습니다. 명절마다 시장 기름집 앞에 줄을 서면서도, 어머니가 나물 무칠 때 들기름 뚜껑을 열면서도,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5000년 농업 문화가 만든 기름. 고려 사찰의 승려들이 고기 없이 맛을 내기 위해 발전시킨 조리법. 조선 상간 마을 여인들이 겨울을 버티기 위해 준비했던 생존의 음식. 허준이 동의보감에 기록했던 약식동원의 재료. 그 모든 시간이 지금 서울 재래시장의 작은 병 하나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미국 셰프들이 배우러 오고 있습니다. 유럽 식품 저널리스트들이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세계가 그 향을 배우기 위해 한국으로 오고 있습니다. 들기름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드디어 들기름을 따라잡은 것입니다. K-팝이 세계를 흔들었습니다. K-드라마가 전 세계 안방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K-푸드가 세계의 주방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 K-푸드의 가장 깊은 곳에 들기름이 있습니다. 비빔밥을 만들 때 들기름 병을 드는 손. 된장찌개 위에 마지막 한 방울을 떨어뜨리는 순간.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던 그 행동은 사실 수천 년 역사의 반복이었습니다.
중국은 고화력 볶음으로 갔고, 일본은 다시 문화로 갔고, 한국은 나물과 발효와 들기름으로 왔습니다. 어느 것이 더 우월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한국만의 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들기름이 있었습니다. 오늘 집에 들기름 한 병이 있다면 뚜껑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 향 속에는 삼국시대가 있습니다. 고려 사찰이 있습니다. 조선 왕실이 있습니다. 상간 마을 할머니의 손이 있습니다. 70년 기름집 장인의 세월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향을 맡기 위해 일본에서, 미국에서, 유럽에서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처음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그 평범한 병 하나가 사실은 우리가 끝까지 지켜온 것이었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